안녕하세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하는 라키비움 책마루 인문학 강연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심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책마루 인문학 강연을 기다려주신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나요? 많이 기다려주셨죠? 자, 국립무형유산원의 책마루 인문학 강연이 벌써 두 번째 강연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라키비움 책마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키비움 책마루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이 합쳐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 내에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한 후에 라키비움 책마루에서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체험 행사와 강연 프로그램을 이전에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올해 책마루 인문학 강연은 일상에 깃든 무형유산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입니다. 음악과 영화 그리고 문자 등 무형유산과 관련된 다채로운 주제 강연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상반기 강연 중 4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2회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돼서 미니 워크숍을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책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전 신청 링크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마루 인문학 강연은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강연자에게 궁금한 점 댓글 남기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댓글창에 오늘의 강연자분께 궁금한 점이나 또 강연 내용에 대한 질문을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Q&A 소통하는 시간에 강연자분께 직접 이 질문을 들려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강연이 끝나고 난 후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이벤트, 또 감상평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 안내 또는 책마루 인문학 강연 공식 계정인 asb.project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강연자의 친필이 담긴 저서, 또 특별한 선물, 커피 쿠폰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책마루 인문학 강연에 모신 두 번째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한국문화기획군으로 세계 각국을 누비면서 아리랑을 알리고 있는 아리랑 유랑단의 문현우 단장님입니다. 아리랑 유랑단, 걸어다니는 한국이란 주제로 오늘 라키비움 책마루를 찾아주셨는데요. 문현우 단장님은 117일간의 일정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아리랑과 한국 문화를 전파한 아리랑 유랑단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이야기를 책으로도 펼쳐주셨습니다. 바로 아리랑 청년 세계를 달리다라는 책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또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이유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동기부여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현우 단장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랑 스쿨과 아리랑 유랑단 단장 맡고 있고요. 현재는 악기구도 OTT 플랫폼 문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는 문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 이렇게 또 멋진 의상을 입으시고 네. 이렇게 강연을 또 준비해 주시니까 저는 오늘 단장님께서 이미 책으로 단장님이 들려주실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긴 했지만 네. 오늘 단장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예고를 살짝 해주신다면 어떤 주제의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아리랑을 알리러 세계 일주를 갔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1억이라는 큰 돈을 후원받은 그런 다양한 팁들과 또 세계 일주를 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 기획자로 그리고 또 청년 창업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아주 유익하고 의미 있는 그런 팁들을 많이 공유할 거니까요. 네. 오늘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단장님의 예고만 들어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단장님 강연 들으면서 여러분 궁금한 점, 또 소통하고 싶은 단장님한테 평소에 궁금하셨던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소통 시간에 들려드릴 거니까요. 강연 들으시면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단장님의 강연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남짓 아리랑 유랑단에 걸어다니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창직과 청년 창업, 문화 기획, 그리고 예술 경영이라는 이런 해시태그를 제가 달아놓았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이제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아리랑을 알리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풀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조기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과 정말 어렵게 학교를 다녔던, 그러다 보니까 향수병을 앓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원정 경기를 왔는데요.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제 응원을 하는데 당시에 제일동포들이 부를 수 있는 응원가라고는 아리랑과 애국가밖에 없던 시절이라 우리가 열심히 아리랑을 90분 내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잘 기억해 두고 그 향수병을 극복하는데 큰 힘을 받았죠. 그 뒤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중학교 때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제 집이 어렵게 되면서 결국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고시원 방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중1, 중2, 중3 총 3년간을 고시원방에 살다가 이제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노래를 좀 흥얼거렸더니 옆방에서 마치 겨울왕국의 엘사를 부르듯 노크를 하는 거예요. 신나서 열어봤더니 옆방 고시생이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타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작은 방이라도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임시 거처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제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방방방 뛰어다녔어요. PC방, 노래방, 플스방. 그래서 방황의 연속을 펼치다가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내가 마음껏 떠들 수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축구장에서 응원을 했던 그 기억이었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안양 종합운동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갔더니 그 당시에 이제 안양의 축구팀이, 프로 축구팀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너 응원 참 잘한다면서 저를 데리고 끌고 갔던 게 이제 붉은 악마였어요. 그래서 붉은 악마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그 방에서는 떠들 수 없었지만 이렇게 붉은 악마로서 아리랑도 부르고 이제 대한민국 구호도 외치면서 그 힘들었던 그 마음에 있었던 그 한을 풀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어느덧 대학생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대외 활동을 무려 한 40개 정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이런 대외 활동을 만드는 기획자들처럼 나도 직접 내 판을 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김밥을 말아주는 장인처럼 내가 좋아하는 김밥말이라는 판 위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올려서 이제 내가 직접 김밥을 말아주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재료를 넣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문제를 찾게 됐죠.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우리 아리랑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우리 아리랑을 이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알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하나의 기획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막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획
기획을 꿈꾸는 사람이거나 혹은 기획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 기회는 곧 이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다양한 기억들을 붙여서 그것을 기회핵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만 보고 위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요. 그 눈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기억 저장소 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기회에다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뭐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그런 상황적으로 다가왔을 때, 야, 한번 좋은 아이디어 없어? 좋은 아이디어 내봐 라고 했을 때 네이버나 혹은 뭐 구글링을 하거나 그렇게 찾아보는 게 대다수의 어떤 기획의 어떤 서칭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현명하고 또 앞으로 장차 더 성장할 기획자라면 내 머리 기억 저장소 속에 정말 다양한 직관적 경험들을 이제 가득 채워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처럼 여러분들 기억 저장소를 어떤 것들로 채워 넣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도 판가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아리랑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처음부터 거창한 세계 일주라는 큰 목표점을 정해놨습니다. 마치 에베레스트를 정말 갓난아기 보고 오르라는 거랑 비슷한 그런 목표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작은 방지턱부터 넘는 그 연습을 해가면서 그 앞에 동산, 그 앞에 좀 넘을 수 있는 더 큰 산, 나중에는 뭐 한라산, 나중에는 세계에 있는 그 명산,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설정했던 방지턱 혹은 어떤 작은 고개는 바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는 거였어요.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를 컨택해서 그 학교에 가서 우리가 아리랑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열고 싶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분들도 흔쾌히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제 저희 4명이 이제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아리랑 스쿨, 지금은 저희가 창업 아이템으로 제가 창업을 한 회사명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단순히 프로그램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리랑 스쿨은 이렇게 서예로 아리랑 가사를 써보는 활동이나 4대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활동, 단소를 가져가서 아리랑을 연주해보는 이런 단순한 체험 위주의 활동을 했고요. 이 활동이 굉장히 잘 맞춰지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2주 뒤에 놀랍게도 아리랑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사람처럼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저와 함께 인터뷰를 한 사람들 라인업을 보시면요, 자, 좌측부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윤도현, 그 옆에 두 분은 한평생 아리랑만 연구하는 박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저 끝에 누가 있죠? 바로 아리랑 일주일 알리고 돌아온 놈이 이 사람들과 견주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참 자신감이 이제 뿜뿜 올라오기 시작했죠. 나는 고작 방지턱 넘었을 뿐인데 박수를 받으니까 내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저한테 야, 너 세계를 누비려면 아리랑을 알려야 돼, 세계 일주를 해봐, 뭐 이런 좋은 뭔가 제안이나 조언들을 해줬던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방지턱을 넘으면서 거기서 맛보는 박수 소리에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스스로의 그 자존감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획자가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작게라도 박수 받을 일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신감이 그 다음 고개를 넘어서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자꾸 박수 받을 일이 없고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라고 치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 박수 받을 일을 작게라도 계속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고개를 넘고 그 다음 더 큰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표적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와 함께 이 고개를 넘을 사람들, 파트너, 동반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까? 우선 저는 아리랑을 알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국악이나 혹은 전통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을 찾아야만 했어요. 근데 내 주변 지인들은 아무도 국악 전공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면 다들 자기 세상, 자기 학과, 자기 동아리, 자기 동네에다가 이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을 특히나 더 세분화되어 있는 전통 예술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은 전국에 있는 국악과 리스트를 이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24개의 국악과가 이제 국내에 있었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다 따서 이제 한 통 한 통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아리랑을 새겨 일주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저와 함께 아리랑을 알릴 그 전공생들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다행히도 질문들은 하시더라고요. 뭐 돈은 있니? 제안서 좀 볼 수 있을까? 너 어디 국악과 출신이야? 네, 저는 국악과 출신도 아니고요. 돈도 없습니다. 제안서는 우선 추천을 해주시는 그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기업들을 다니면서 후원금을 받아오겠습니다. 믿고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놀랍게도 한 과반수의 대학교의 관계자들이 흔쾌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네,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10여 분 뒤에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서 이제 연락을 해주셨고, 이제 한 대금을 전공하는 정민이와 또 판소리를 전공하는 유진이를 이렇게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JYP나 SM이나 뭐 YG처럼 어떤 음악의 조예가 깊은 그런 베이스의 이런 단장이 아니고 또 그런 공간을 보유한 재력가도 아니다 보니까 이들을 그냥 카페에서 조촐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쭙게 됐죠. 당신들은 어떻게 뽑혀 오셨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모범답안은 그래도 학교에서 뭐 교수님의 애제자거나 뭐 수석이거나 좀 뭔가 이제 검증을 받고 온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한 얘기는 저희는 그냥 단톡방에 조교님이 아리랑 세계일주 선착순 2명 해가지고 저요저요해서 선착순 2명으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는, 그래 맞다, 고민은 굵고 짧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고민을 길게 하면 할수록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굵고 짧게 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액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영상을 전공하는 형님과 서예를 전공하는, 그리고 또 장구를 전공하는 친구 해서 우리 6명이 이제 아리랑 유랑단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세계일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생의 고개를 넘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밀어주는 그런 동반자, 파트너, 나의 친구,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그들의 조력과 그들의 밀어줌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중턱에 섰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의리와 사랑과 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고개가 있는 것이죠. 그 더 큰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더 큰 고개를 넘기 위해서 좋은 장비도 사야 되고 짐도 들어줄 셰르파도 고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우리 6이 세계일주를 가려면 무려 1억이라는 돈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1억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이제 아까 대학생 때 들어가서 무려 40개 정도의 대외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대외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만난 관계자와 담당자들과 좋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40개의 대외 활동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붙을까? 사실 이게 지원만 한다고 해서 다 붙여주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이 활동을 어떻게 제가 하나하나씩 합격을 하게 되었냐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런 이제 팁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카페베네라는 기업을 통해서 1억을 후원 받았는데요. 당시 카페베네에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카운터에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포스터가 한 장 딱 있는 거예요. 영화 배우 김수로님과 함께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해외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들과 어떤 차별점으로 지원서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자, 그런데 대다수 제가 대외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업을 할 때 기획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모두가 앉아서 키보드로 클릭 몇 번으로 드래그로 나의 열정을 뽐내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통해서 알아가야 될 하나는 열정을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발품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했던 경험들이 이 지원서나 이 여러분들이 쓰는 기획서에 입혀져야 되는데 어디서 좋은 글들, 좋은 포트폴리오 레퍼런스를 찾아와서 그것이 마치 우리 거인 것처럼 하면 사실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티셔츠 한 장을 만들어서 카페벤에 한 20여 군데를 돌면서 알바생 점장님들한테 이 티셔츠를 들이밀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봉사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 지원자 누군데요. 네. 이 티셔츠에다가 응원 메시지를 써주시면 저 정말 이 프로그램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고 저 여기다가 좀 써주십시오 했더니 네. 뭐 거기다 커피를 뿌리겠어요. 뭐 휘핑크림으로 뭐 이상한 뭐 쌍용 라떼를 만들어주진 않겠죠. 응원하시겠죠? 응원을 했습니다. 다들 흔쾌히 앞뒤로 응원 메시지를 써주시고 결국에는 이런 인증샷까지도 남겨주시면서 저는 이것이 저의 하나의 큰 필살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엮어서 지원서에도 이제 넣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서류 합격은 쉽게 통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난관은 바로 면접장이었습니다. 면접장을 갔더니 저와 함께 면접을 보는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아주 번듯한 경찰대학교를 다니는 형님이었어요. 네. 형님은 만만치 않은 경쟁자. 만만치 않죠. 경찰 정복을 딱 옆에 입고 있으면 네.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괜히 좀 약간 조심스럽고 긴장하게 되죠. 네, 근데 또 제 경쟁자라고 하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 형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같이 합격을 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현아, 내가 경찰 정복을 입고 오면 정말 같이 면접 보는 애들 올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같이 옆에 이런 또라이가 있을 줄 몰랐다. 앞뒤로 뭐 응원 메시지, 카페벤에 무슨 점이 다 적혀 있으니까 자신도 궁금한데 면접관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면접관 4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만 질문을 한 4가지를 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면접 저희 경쟁자들은 질문을 잘 받지 못하고 저한테 쏠림 현상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한 답변들 제가 발로 뛰면서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전달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우 씨 혹시 카페벤에 다니면서 혹시 우리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냐?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나 이 질문에 대한 준비를 안 했는데 해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걱정이 없었던 게 내 발로 직접 필드를 뛰어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남구청점을 갔는데 알바생 혼자서 수많은 손님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 그곳에는 근무처우 개선 그리고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니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도 보지 못하는 그 가려운 부분을 이 한낱 면접 지원자가 긁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특해 보였겠죠. 그래서 결과는 6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해서 영화배우 김수로님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가서 열심히 같이 삽질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무수히 많은 고개 앞에 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막아세우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귀찮다.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무수히 많이 괴롭히고 여러분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 원칙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내 머릿속에 귀찮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하겠다로 치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엄마를 제가 뵈러 이제 본가에 내려갔을 때 정말 오랜만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심부름 같은 걸 시키시면 머릿속에 그냥 딱 드는 생각이 귀찮다요. 아,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때 하겠다로 치환을 하니까 제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뭔가 다 도와주게 되고 뭔가 내가 나서서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겠다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섰을 때마다 귀찮다라는 말이 들 때면 바로 그것을 치환하는 연습들을 습관화시켜 나가다 보면 정말 그 고개 뒤에 있는 엄청난 일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귀찮다를 이겨내서 카페베네 20군데를 돌고 그렇게 힘든 발품을 팔았기 때문에 600대 1을 합격할 수 있게 됐고 훗날 카페베네라는 기업의 관계자와 친분이 생기고 관계자를 통해서 회장님을 알게 되고 회장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아리랑 세계 일주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카페베네로부터 1억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소한 만남이라도 그 만남 가운데서 성실한 관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시간표상 지금은 그 사람과 인연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 살아갈 수많은 그 세월 뒤에 그분과 어떻게 연결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카페베네로부터 1억을 후원받고 6명의 단원들과 함께 2013년 3일절부터 6.25까지 총 117일 동안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거리에서, 대사관에서, 대학교에서 우리의 문화, 아리랑을 알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짤막하게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던 공간들 그런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은데요. 여기 화면상 좌측 상단에 있는 곳은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이과수라는 폭포입니다. 별명은 악마의 목구멍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해서 정말 웅장한 폭포입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가보기 전에는 TV에서 이곳에 가서 울고 있는 연예인을 봤을 때 왜 오바하지?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된 거죠. 직접 내가 해보지 않았고 거기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막상 이 공간에 가니까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내가 이 곳에 빠지면 10초도 버티지 못할 정말 작고 나약한 존재인데 무엇 하나에 분노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들이 정말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웅장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직접 그 경험과 체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을 쉽게 뭔가 판가름하는 게 좋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가 늘 뭔가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자라는 그 마음을 안게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비데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 근데 그 비데명이 이과수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과수를 가보지 못했고 그 이과수라는 비대명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뭐 이과수가 무슨 뜻이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그 웅장한 그 모든 걸 삼켜버리는 이과수를 체험하고 그 이과수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센세이션한 비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이밍 자체가 의미를 확 받아지죠. 그래서 기획자이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좋은 네이밍도 그것을 우리의 상품에다가 대입시킬 수 있고 우리가 출시하는 어떤 뭐 프로젝트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측 상단은요, 이제 볼리비아란 나라인데요. 저기 하얀 거는 눈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소금으로만 이루어진 사막이고요. 우기 때는 빗물이 고여서 내가 마치 거기 위에 올라와 있으면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왜냐면 하늘에 있는 구름이 그 물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곳의 별명은 세상의 거울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에 가면 이렇게 저기 보면 그 벽돌같이 이렇게 장독대처럼 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저게 소금 벽돌이에요. 그래서 소금으로 만들어진 벽돌 위에 만국기들이 걸쳐 있는데, 이게 뭐 볼리비아 관광청에서 붙여놓은 게 아니라 다 관광객들이 자신들이 가져간 이 자신들의 국기를 붙여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기는 저기 딱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끝쪽이 다 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할 그날 이제 깨끗한 태극기 하나 가져가서 교체해 준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로 하나 적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국위 선양하는 민간 외교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문단장님의 팁 적어 놓겠습니다. 네, 오늘 적을 것들이 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은 알다시피 이집트 피라미드고요. 그 우측 하단은 이제 우리 도라루방과 비슷하게 생긴 칠레 이스터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입니다. 근데 저기 가려면 여러분들 거의 34시간 정도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북미에 내려서 북미에서 다시 12시간 타서 칠레 산티아고에 가서 거기서 또 다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굉장히 먼 곳인데요. 사실 뭐 저기 이스터섬도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았지만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 그 모아이 석상이랑 도라로방이랑 바꿔치기면 좀 거기가 거기 같아요. 섬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36시간을 제주도에서 더 안락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뭐 세계 일주 하는 코스 중에 이게 세계 일주 항공권이라는 게 결국 한 바퀴를 돌게끔 하잖아요. 뭐 15개국 도는데 뭐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 제휴를 잘 활용해서 가시면 원월드 같은 그런 제휴 항공 그 제휴사, 우리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스카이팀에 있고 뭐 아시아나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가 있고, 그때 남미항공 란항공이 원월드라는 전략적 제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월드를 선택하시면 이 이스터섬을 거쳐 갈 수 있거든요. 뭐 타히티라든지 뭐 이스터섬 그 외에도 갈라파고스 같은 좀 우리가 정말 정말 생소한 그런 곳에도 갈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작은 특강스의 꿀팁을 하나 전달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유랑단이 열심히 민간 외교, 우리 아리랑을 알리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했던 활동은 대표적으로는 길거리 버스킹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인데요. 그 위에 샤크레케르라는 성당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복만 입고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여서 눈으로 뭐라도 좀 해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온 레퍼토리를 이렇게 다 준비하고 선보이는 장면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면 사실 우리는 뭐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뭐 돈을 받는 통을 놓는다든지 뭐 기타 케이스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은 그런 문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막 공연을 하는데 여기 어떤 외국인이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판소리하는 친구가 이리 오너라 딱 하니까 갑자기 그 외국인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오시더니 우리 소리하는 친구 손에다가 돈을 딱 쥐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또 공연을 망칠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깽가리 가방을 딱 놨는데 한 10여 분 만에 한 10만 원 돈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눌러 앉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외국인들에게 이런 페이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막 공연할 때 옆에 돈을 주면 뭔가 우리가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라고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페이하는 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인정받았다는 것에 더 자신감 있게 한국이를 더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저희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아인샵스라는 대학교에 갔을 때였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현지 한국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워크숍도 하고 그냥 이런 이렇게 이 정도의 규모까지 커질 줄 모르는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발코니 가득 히잡을 둘러쓴 여대생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제 학교에 종이 치는데요. 종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보고 너무 즐거워하는 통에 이제 수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와서 다 들어가라 막 겨우 애걸복걸해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받는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사랑만 받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는 인종차별도 당하고 좀 입장 거부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를 입장하려는데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경비원인데 우리를 입장 거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해서 이유를 이제 묻고 따지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옷으로 뭐 피라미드를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제 한국어 친구가 계속 이제 통역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참 이게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저쪽 편에서 이집트 전통복을 입고 있는 단체가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저렇게 입고 입장을 하면서 왜 우리는 먼 한국에서부터 와서 우리 옷을 입고 입장하는데 그 입장 검사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마땅히 답변할 게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틀리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막 대답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 들어가 해서 우리가 이제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바로 차 한 대를 끼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주마는 앞만 보고 달리게끔 차 한 대라는 걸 끼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한평생을 사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보고 자란 식습관, 자신들이 보고 자란 옷차림, 자신들이 생각하는 피부색 이런 것이 정답으로 알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문화가 다름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죠. 근데 대다수 이렇게 우리가 차 한 대를 끼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틀림으로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차 한 대를 끼고 있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나만의 고집을 갖고 있는지, 아집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부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간직하고 계속 가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발목을 계속 잡을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도 끊김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차 한 대를 벗어 던지는 것이 우리 뭔가 기획자나 혹은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첫 번째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저만의 문화 차 한 대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집트에 있던 경비원 사례를 경험하면서 그래 맞다 나도 이들의 문화를 흡수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만의 문화 차 한 대를 벗어 던졌던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각국에서 먹는 식습관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페루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페루라는 나라는 고산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고단백거리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동물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 동물은 뭘까요? 네, 이 동물은 우리가 애완용으로도 기르는 햄스터, 기니피그예요. 기니피그를 이렇게 먹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만의 차 한 대가 껴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는 문화 차 한 대가 벗겨지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what, 현상만 보고 이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본질을 보려고요. why, 얘는 이걸 먹어야만 했을까? 먹기 시작했을까? 반대로 관계나 사람의 어떤 성향, 성격도 이렇게 바라보시면 편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관계적으로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안 좋을 때 그냥 쟤는 참 이상한 놈이야. 쟤랑 어울리기 싫어가 아니라 왜 저 친구는 저런 성격으로 변했던 걸까?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먹기 시작했을까를 보니까 고산지대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고단백을 먹을 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땅굴 파고 살고 있는 저 우동통한 녀석들 잡아먹어야 우리가 살고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참 이름도 신기한 게 꾸이라는 음식입니다. 꾸이. 우리가 돼지구이 하듯이 익숙한데요. 익숙하죠. 네.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루에 가셨을 때 한 번쯤 꾸이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 봐서 우리는 어떤 걸 먹고 사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린 뭘 먹죠? 자,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게 좌측부터 보시면 번데기죠. 그렇죠. 네. 번데기는 뭐의 노예꽃이죠? 뭘까요? 바로 뭔가요? 나방의 노예꽃이죠. 여러분들 나방 어떠세요? 나방 날아다니면 와 맛있는 게 날아다니네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방 보면 우리가 극혐하는데 우리는 번데기는 또 그렇게 또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간식으로 안주 삼아서 먹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번데기는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또 혐오 음식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당연한 음식일 수 있지만 또 가운데에는 뭐죠? 그죠, 고사리예요. 예. 고사리는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독초로 등록돼 있습니다. 먹지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선조들이 먹고 살기 위해 뭔가 이 독을 빼서 삶아서 그것을 이제 나물로 만드시거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비빔밥에도 넣어서 먹고 김밥에도 넣고 뭐 다양하게 먹죠. 그리고 끝에 있는 것은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도 우리나라만 먹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네. 깻잎 먹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수라는 그 식물을 다들 야채를 아시다시피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처럼 그 향 때문에. 근데 깻잎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한테는 너무 신기하고 이질적인 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깻잎 무침에 감자탕에 이 깻잎 없으면 또 뭐 고기도 못 사 먹고 너무 잘 먹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획자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실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당연한 것도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재해석을 해본다는 거죠. 기존에 번데기가 갖고 있었던 그게 어떤 원료가 어떤 것이고 나중에 그게 변태했을 때 어떤 것으로 진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것을 활용한 뭔가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페스티벌에도 접목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나의 색으로 살아가자입니다. 네. 제가 독일이란 나라에 가서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불이 바뀌길 기다렸습니다.
네,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네. 이렇게 편하게. 네, 중간에 살짝 예고가 있어요. 네. 나의 색으로 살아가자. 얘기만 들어도 뭔가 단장님의 어떤 특별한 스토리를 담았고 약간 활용점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라서 네. 제가 약간 물 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딱 횡단보도 앞에 서서 불이 바뀌기 기다리는데 제 옆에는 이제 한국어를 막 배운 독일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옆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불이 바뀌어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파란불이다. 건너자. 하니까 얘가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Hey, are you 되게 조심스럽게 생맹.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색깔은 자기가 배우길 그린, 초록, 초록불인데 네. 왜 파란불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왜 이 색깔을 우리 어른들 또 우리는 듣고 살아가면 왜 파란불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네. 당연하게 초록색을 보고 파란불이라고 했네요. 맞아요. 우리는 주로 이런 색깔을 보더라도 그리고 누가 불러주는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대로 부르며 살아가는 거죠. 궁금증이 없습니다. Y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차 한 대가 벗겨지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학자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왜 우리는 이 색깔을 파랑불이라고 부르게 됐나요?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가지 색이 있다. 바로 흰, 빨, 파, 노, 검, 통칭하여 오방색이라고 했어요. 오방색은 5가지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작, 백호, 청룡 등의 의미를 부여도 하고 동양 철학을 집대성한 색깔이죠. 이 오방색을 우리 선조들은 우리 궁에다가 고스란히 입혔대요. 그래서 궁에 딱 가보면 그래,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곳곳에 노란색도 있는데 도대체 저 청색, 그 파란색은 어디 있는 거냐.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간 대체된 색깔이 있죠. 무슨 색이죠? 초록색. 초록색이죠. 네. 이 초록 색깔을 선조들이 보더라도 푸르다, 파랗다, 푸르청을 써서 2가지, 3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좋아하고 예쁘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한복도 네. 정말 그 당시에 다양한 염료를 찾기도 어려웠을 텐데도 여러 가지 색깔을 입혀가면서 우리의 색깔들을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했죠. 물론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백의 다양한 색을 입히면서 더 화려하고 더욱더 색다른 표현들을 많이 해낸 것도 우리의 민족적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색깔로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에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차장에 갔을 때 주로 어떤 색깔의 차를 많이 보시나요? 흰색 아니면 검정색? 그렇죠.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색, 은색, 검정색의 차를 많이 탑니다. 우리가 외국을 갔을 때, 이탈리아를 가거나 미국을 갔을 때 빨간 스포츠카, 노란색 스포츠카, 뭐 민트 색깔 경차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색깔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색깔의 차를 탄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이 색깔의 차를 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와서 물어봐요. 엄마, 왜 우리는 하얀 색깔 차를 타요? 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엄마는? 주로 글쎄 네. 대부분 많이 이 색깔을 타거든. 맞아요. 그쵸, 문 안에서. 문 안에서. 문 그러니까 주로 흰색 차를 타서 물어보면 문 안에서, 검정색 차를 타면 때 안 타서, 은색 차를 타면 중고차 시장에 되팔기 좋아서 이러한 답변들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남들과 좀 다른 색깔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면 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쟤 왜 나대? 쟤 왜 깝쳐? 왜 혼자 튀어? 왜 튀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조금만 튀는 행동을 하면 매도받고 그것을 눌러뜨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발산형들이 잘 어린 시절에 많이 못 나오는데, 물론 지금은 케이팝이라든지 우리 어떤 컨텐츠 킬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근간에는 네. 이러한 우리 색깔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쯤 나는 왜 이 색깔의 차를 타는지, 왜 이 색깔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떤 역사학자님이 또 그런, 역사학자님인지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 일기예보를 들을 때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말을 쓸 수 있는 나라래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 같은 데서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 거의 뭐 자연재해인 거죠. 재해죠. 네. 재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뭔가 다른 곳과 차별화된 게 아니죠. 우리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 비슷한 문화들이 계속 맞아요.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색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나만의 포즈를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로 사진을 찍을 때도 어른들에게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 다들 이렇게 딱 일자로 근엄하게 사진을 찍으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주로 어떻게 찍죠? 요즘 치통 걸려가지고 다 병원에 가야죠. 아무튼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아, 나만의 포즈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니 왜 걸어서만 가? 그리고 왜 여행을 마치 교과서처럼 하지? 꼭 가야 될 명소, 꼭 맛봐야 될 음식, 뭐 매번 똑같은 코스.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나만의 포즈로, 나만의 전략을 갖고 해보자 해서 저는 누워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뛰고도 눕고요. 어디 콜로세움 앞에 가서도 눕고요. 캥거루랑도 눕고요. 이렇게 누워서 사진을 찍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재미난 스토리들이 많지만 뭐 하나를 공유 드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제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혼자 여행을 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줄 분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리고 외국은 친절하지 않아서 잘 안 맡겨주거나 폭탄인 줄 알고 막 그걸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갖고 튀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가족한테 맡겼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아버지였고 같이 들어와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카메라 어딨냐 그랬더니 저기 딸이 찍고 있는 거예요. 딸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My father is crazy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누워서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러한 잠깐이라도 웃게 만들 스토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색깔 포즈로 살아가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생겨요. 그게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돼서 컨텐츠의 자본화가 되고 책으로 만들어지고 유튜버가 되고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만의 색깔을 찾으려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남들이 하는 것을 답습합니다. 제가 저거 하니까 이거는 나도 사야 되겠다. 나도 이거 먹어봐야 되겠다. 나도 그 맛집 가야 되겠다. 자꾸 내가 발굴하려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려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Y를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가 전통놀이도 더 이상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다. 재밌게 우리가 재포장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윷놀이 챔피언십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 슬로건이 재밌었는데요. 우리가 청춘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술도 먹고 밤새고 막 클럽도 다니고 그럴 때라, 우리 전에 프리 코로나 전에 보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술 취한 청춘이 아니다. 우리는 유취한 청춘이 되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정말 0으로 시작했어요. 저기 나와 있는 친구들도 다 저희 아리랑 스쿨을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이 모델로 한 거고, 각자 집에 있는 것들 그냥 동아리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오고, 윷은 저거 파리바게트에서 바게트 사온 거거든요. 바게트에다 검정 테이프 붙여가지고 제가 아는 포토그래퍼 형님 부탁해서 재능 기부 받고 애들 참가비 받아서 그걸 상금으로 주고 같이 우리가 품앗이 하듯 갯돈으로 이렇게 대회를 연 거죠. 카페도 이제 한옥을 제가 아는 지인의 그 대관을 무료로 해서 대회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대박이 난 거예요. 네. 너무 즐거워하고 신나고 그래서 우리 자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우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다 제안해보자. 그래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것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됐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 대관하려면 1시간에 2,500만 원이 들였는데 네. 저희는 무료로 쓰고 이제 그 당시 서울FC 경기가 없는 토요일 날 통째로 빌려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대회로. 전국 네. 대회.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정말 독특한 친구들이 다 합류하면서 우리가 이 대회를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냈죠. 그런데 어떨까요? 기획한 우리도 재밌고 이것을 빌려준 관계자도 재밌고 재밌죠. 참가자도 재밌고 이 3박자가 다 맞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다음이 바로 이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대회를 역제안을 받으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2배로 늘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이틀을 빌려주고 해서 세 번째 대회를 엽니다. 이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와요. 아니 이거 왜 서울에서만 하냐. 전국 대회로 이건 격상해야 된다. 우리의 윷놀이를 부흥해주는 전통놀이를 알리는 이 멋진 청년들의 활동 우리가 지원하겠다 해서 전국 챔피언십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국 챔피언십을 열어서 네. 서울, 대전, 전주, 부산 예선을 거쳐서 전국의 수백 명의 청년들이 이 전주에 모여서 저희가 이런 대회를 열게 됐죠. 정말 청춘들이 술 한 잔 없이도 정말 이 전통놀이 하나로도 정말 즐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전통놀이가 가진 힘, 이게 우리가 판을 깔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런 판만 잘 기획해서 만든다면 우리는 이 청춘들의 활력을 다르게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대회는 이제 수원 예선까지 추가가 되면서 경기 예선까지 추가되면서 경기에서까지? 네 이제 서울, 경기, 뭐 대전, 전주, 부산까지 5지역을 하고 이제 2020년도는 야 우리 이제 강원 예선, 제주 예선 그 다음 연도는 우리 뭐 윷놀이 아시안 챔피언십, 유로피안 챔피언십, 월드 챔피언십까지 하자 하는 와중에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모든 대회가 이제 중단이 됐고 언젠가는 우리가 백신이 보급이 완료가 되고 다시 열리는 그날. 다시 열리는 네. 월드 챔피언십이 되는 그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뉴스를 보다가 야 결국 얘네 월드 챔피언십 하네 하는 그날이 온다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넘은 이 고개들을 보면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점프업하는 모습들 보고 계신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0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되게 우리가 뭔가를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갖추고 시작하면 이미 늦고요. 더 큰 갖춤, 그런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완벽보다는 완성에 더 집중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하고 고민을 굵고 짧게 한 결과를 한 계단씩 보여준다면 그 맷집과 근력을 통해서 그 다음 곡에 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리랑 유랑단을 처음에는 후원받아서 갔던 프로젝트 이게 너무 의미 있는 활동이고 이게 연속성을 띠려면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참가비를 받아서 수익 모델로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뉴욕 프로젝트를 한 200여만 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죠. 200여만 원이나 사람들이 내고 할까? 근데 우리는 작게지만 컨텐츠를 만들어 놨던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처음에는 사실 돈을 남기지 말자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진정성도 바라봐주고 해서 한 40여 명이 지원해서 결국 20명을 선발해서 뉴욕의 할렘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게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40여 명을 버스 한 대를 빌려서 유럽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그런 유럽 프로젝트도 하면서 2020년 2월까지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리랑 유랑단 걸어다니는 한국이라는 주제인데
이런 아리랑 유랑단의 앞으로의 또 걸어다닐 그 미래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뉴욕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결과는 적자였어요. 네. 근데 당시에 제가 MBA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MBA는 이제 경영대학원으로서 뭔가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회사를 잘 경영하는 그런 걸 배우는 학문인데 네. 이런 결과를 내고 교수님을 보니까 교수님이 이런 표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경험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X축, Y축을 보면 이게 시간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너가 앞으로 경험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올라가죠. 그게 마치 게임하듯이 너는 경험치가 쌓이는데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너가 쓸 돈을 아끼거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떻게 내고하는지 이런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가운데 있는 변곡점을 지나서 수익을 발생하는 거기까지 네. 너가 알아야 될 정신은 바로 존버 정신이다 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거의 뭐 2017년, 그 정도 됐으니까 존버 정신이 저는 뭔지 몰랐어요. 지금이야 막 우리 뭐 주식이라든지 맞아요. 뭐 어디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네. 모르니까 그래도 명색이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존버가 어디 미국의 교수님, 뭐 미국의 박사? 그래서 뭐 마이클 존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존버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여기까지. 네. 맞는 거죠? 네. 와. 땡땡 버티는 정신이라는 걸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그래 결국에는 인내심, 끈기가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방송상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네. 이걸 순화시켜서 아주 좋은 우리의 우리말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꼭 그렇게 한결같이라는 뜻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에베레스트 같은 큰 아리랑 고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넘어야 될 것은 방지턱, 작은 동산, 작은 고개. 이 고개들을 꾸준하게 또박이처럼 꾸준하게 끈기 있게 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그 고개에 와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또박이 정신을 여러분들 오늘 알아가시길 바라면서 강연이 마치기 전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공자님 말씀인데 듣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그죠? 보는 것은 또 기억합니다. 그죠? 행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끝나고 제가 했던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면서 오늘 1시간 남짓 제 강연을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곧 다가올 연휴는 아니죠? 석가탄신일 공휴일에도 푹 쉬시면서 멋진 행동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지금 아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박수를 네.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단장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진짜요? 근데 네. 일단 우리 단장님을 평소에 알고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흑형진님 같은 경우는 네. 문 대표님 살 너무 빠지셨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네. 단장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게 있는데 요거 이따가 저희가 네네. 가벼운 저희가 수다 타임에서 한번 맞아요. 왜 살이 빠지셨는지 제가 들려드리도록 네. 하고요. 그리고 조성환 님도 네. 아마 중간중간에 우리 단장님께서 실제 있었던 그 사례들을 발품 팔았던 얘기부터 네.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니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라는 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클로에 김 님도 차별점을 갖고 기획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아마 클로에 킴 님은 조금 기획자의 관점에서 이 그러네요. 강연을 또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은혜 님도 무슨 일이든 열심히 발품 팔아서 얻은 결실은 정말 뜻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최종열 님은 얘기에 흠뻑 빠져드셨는지 공연 동영상 있으면 보고 싶네요. 아리랑 네. 혹시 검색하면 공연 네, 동영상 나와요? 아리랑 유황단 검색하면 뭐 정말 거의 이제는 몇백만 뷰가 된 것도 있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된 그 저희 버스킹 영상들 네. 잘 공개돼 있으니까 좋아요. 네, 꼭 한 번쯤 봐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랑 유랑단 예, 아리랑 유랑단 검색하면 검색하면 나오겠죠? 나옵니다. 실제로 단장님이 또 활동하셨던 세계에서 공연했던 그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단장님, 네.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요. 시간 관계상 네. 저희가 4개의 질문 정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는 사전에 단장님의 팬이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댓글을 남겨주신 네. 분이 있어서 이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산드라 003알도님, 줄여서 산드라님. 산드라님. 산드라님, 단장님, 기획하신 공연이나 이벤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살짝 그 강연에서 힌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사실 모든 공연들 전통 예술을 선보이면 외국인들 눈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신기해하고 그래서 사실 어떤 걸 딱 뽑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공연이 있다면 아마도 3월놀이입니다. 이게 소리가 너무나 또 경쾌하고 또 웅장하고 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퍼커션 소리다 보니까 외국에는 좀 뭐 드럼이나 아니면 뭐 젬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만 우리는 정말 4개의 어떤 자연의 소리들을 담았잖아요. 네. 뭐 구름, 뭐 천둥, 바람, 뭐 이런 빗소리까지 다 이것에서 이 사물놀이에서 듣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뭐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요. 네. 같이 뭔가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합류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물놀이가 아무래도 가장 좀 해외 네. 세계인들의 좀 반응이 맞아요. 뜨거웠던 맞습니다. 이벤트나 공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산드라님, 저희 댓글도 남겨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우리 단장님의 또 책을 또 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 중에 보내주신 질문을 너무 좋은 걸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일단 엄선을 해볼게요. 이분이 조금 진지하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네. 조성환님이 네. 기획자로서 생각 전환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대요. 네. 혹시 기획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혹은 우선적으로 좀 갖춰야 할 소양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조성환님. 우선 저는 갈증인 것 같아요. 갈증. 네, 배움에 대한 갈증, 혹은 뭐 경험에 대한 갈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앞에 다 갖다 붙여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갈증 안에서 내가 계속 그 갈급함으로 뭔가 충족을 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억의 저장소를 채워가는. 그래서 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라고 뭔가 질문할 때 검색하려는 생각보다 내 머릿속에 끄집어내려는 것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툭 나와야지, 꾹 찌르면 툭 나와야 되는 게 기획자의 어떤 소명인데 사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자가 꼭 그런 갈증과 갈급함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기억 저장소, 뭐 경험 저장소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기획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야 될까 그걸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 단장님 말씀은 경험, 맞아요. 발품을 팔아본 사람이 얻는 그 영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맞아요. 영감의 결과는 우리 강연을 통해서 충분히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장님의 어떤 이 강연에 감명을 받은 분들이 지금 BFA님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공식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무용 전공자시래요. BFA님. 네. 얘기를 들으면서 단장님과 한번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혹시 추가 단원을 채용하신다면 어떤 인재상을 고민하시는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 멤버들이 조금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혹시 함께하고 싶은 인재상? 사실 저희는 전공생을 늘 환영하는 바인데 아무래도 이게 비용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공생들을 우대해드리거나 모실 수 없는 것이 좀 저희도 이렇게 애로사항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비용을 내더라도 합류하는 전공생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유랑단이 가게 되면 9대1이나 8대2 비율로 1이나 2가 이제 전공생이 오는데 저는 참 그들이 더욱더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했던 재능을 갖고
돈을 써가면서도 이런 비전공생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그 뭔가 마음이 네. 결국에는 그 넥스트를 이뤄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제 기획자가 되기 이전에 네. 대외 활동만 했을 때도 정말 작은 그 성실도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쪽 담당자를 통해 회장님을 알게 됐던 것처럼 네. 결국에는 그 기회는 내가 계속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언젠가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네. 정말 힌트를 딱 주셨어요. 네. 이런 언제든지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 연이 닿을 거라는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로 봐도 되겠죠. 네. 우리 또 BFA님 한국무용 또 전공자시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또 기획하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서 분명히 연이 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윷놀이 대회에 대해서도 아까 네. 와 김은아님도 윷놀이 챔피언십 전통놀이 리그네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다고 참여를 못하셨던 게 아쉬웠을 정도로. 그리고 솜프완님은 뜬금없지만 단장님 되게 친근해요.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시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평소에 단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진짜 약간 이야기꾼 같은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마도 네. 뭐 생긴 게 네. 조금 뭐 이국적으로도 생기기도 하고 뭔가 어디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동물 쪽으로 생각하시고 아니 그러나 단장님 안 그래도 지금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네네네. 아까 흑형제님도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단장님 사실 저는 단장님 만나기 전에 네.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저희 댓글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책도 선물을 해드릴 건데 여기서도 누워서 사진을 맞습니다. 누워서 사진을 찍은 이 책은 서점에서 당연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단장님을 이 사진에서 봤던 모습과 혹은 저희 강연 전에 예고화면에 떠 있는 우리 단장님의 모습과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혹시 근데 뭐 계획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살짝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우리 사전에 이 얘기를 네. 말씀 안 들었다면 혹시 단장님 어디 힘드셨나? 힘드셨나 아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80여일 동안 식단 관리를 하고 거의 매일 아침 6시에 1시간 반, 뭐 저녁에는 뭐 5km 달리기, 크로스핏 뭐 거의 뭐 살아있는 태릉 선수인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그 얼굴살이 많이 빠져요.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몸은 계속 커져가는데 네. 얼굴살이 빠져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면상으로 보면 제일 약간 측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보여드리면 되는데 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는 그렇죠? 이제 제가 열심히 그 멋진 스튜디오를 지금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 한번 제 SNS에 나중에 공개할 일이 있다면 문현우 단장님 고생하라고 보러 오세요. 네, 그래서 이럴 줄 알고 비공개를 해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운동을 하셔서 얼굴살이 빠지셨다는 맞습니다. 거.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네. 강연 들으면서 그리고 아마 지금 강연을 보고 계신 40여 분도 공통적으로 와 단장님의 이 에너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단장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내가 도전을 할 수가 있고 모험을 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게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인한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저는 다 그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만이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모두 다 노래를 잘하면 모두 다 가수가 돼야 되는데 신은 그렇게 주지는 않았거든요. 네. 특히 어떤 사람에게는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줬고 누구에게는 기획력을 줬을 거고 또 우리 사회자님한테는 이런 진행력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기부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명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이제 목표점이 찍히니까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망망대에 이렇게 노를 젓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목표 없이 그냥 계속 노만 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말해요. 옆에서 저기 지나가다가 야 저기 보물섬이 있대. 그러면 모르고 그냥 계속 짚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내가 정한 보물섬이 있고 내가 정한 저 목표점이 있다면
그게 보이지 않아도 즐겁죠. 왜냐면 나는 그게 있다고 그쵸.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그 사명, 계획 그런 것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그게 동기부여의 근원이 되지. 정말 돈 많이 벌어야 돼. 막 이런 생각으로 가면 그거는 요즘에 우리가 뭐 비트코인의 열풍에 빠져 있고 뭔가 투자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 그게 휩쓸려 가다 보니까 나도 될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오늘 기회를 통해서 뭐 재정의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 쪽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고, 네, 요즘도 그래서 참 제 몸을 가꾸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그냥 재밌습니다. 네. 단장님의 사명을 가지고 단장님은 네. 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도 사실 단장님 얘기 들으면서 나는 나만의 사명을 갖고 일하진 않았구나. 그냥 그저 어떻게 보면은 닥치는 대로 상황을 해결해 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좀 더 멀리 보고, 왜냐면 지금 해피님은 끝나기 직전에 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단장님이 10년 후 모습이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단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꼭지점을 딱 찍어놓고 쭉 가시면 글쎄요, 10년 후에는 뭐 엄청 더 멋있어지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사실 막 유재석님은 네. 계획 없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게 재밌거든요. 재밌어서. 네, 저는 훗날 좀 뭔가 그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여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아마 더 거대한 프로젝트, 더 많은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계시지 않으실까? 네.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네. 단장님 너무 특별한 강연을 재밌게 잘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지금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다 댓글에다 답변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가 또 생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 좋은 강연 들려주신 단장님께 마음속으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단장님의 아주 특별한 강연을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동기부여도 많이 받았고요. 어떤 기획, 저는 기획자는 아니지만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팁도 많이 얻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2회차 강연을 마무리하고요. 저희 6월 1일 화요일에 진행될 책마루 인문학 3회차 강연은 바로 오늘처럼 8시, 저녁 8시에 시작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국립무형유산원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모시게 될 강연자를 또 미리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강유정 영화평론가입니다. 한국 영화 속 무형유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 속에 남겨져 있는 한국의 무형유산을 살펴보고요. 또 영화적 표현에 담긴 미래 무형유산을 짚어보고 또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5월 25일부터 라키비움 책마루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 시작 전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요. 오늘 강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는 설문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소중한 시간을 좀 내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강연 더 재밌고 더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다음 주죠. 6월 1일 화요일 저녁 8시 세 번째 책마루 인문학 강연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신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